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방학하셨을 것 같은데 방학은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학교 중에 조금 너무 죄송하지만 바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못다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남겨볼까 하고요. 외상성 뇌손상부터 해서 우리 우방구, 그 다음 치매, 실행증, 마비말장애, 기타 신경언어장애 등 다양하게 좀 남아있는데 이렇게 길게 촬영하는 것보다는 한 섹션씩 이렇게 촬영을 해서 짧게 그 주제에 맞는 걸 촬영해서 제가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 시간에는 외상성 뇌손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번 주부터 일주일 동안 학교 전체 학예 방학이라서 이렇게 조금 좀 편한 복장으로 오긴 왔는데 수업 내용에는 지장 없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상성 뇌손상이란 거는 트라우매틱 브레인 인저리 약자를 따서 TBI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성 뇌손상은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많겠죠. 그래서 교통사고나 총상 등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뇌 손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기 사용을 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이제 총상은 잘 없긴 한데요. 군인들한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기 난사를 해서 약간 이슈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좀 많습니다. 뇌혈관 질환, 그래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이런 뇌혈관 질환과는 달리 손상이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발적인 뇌손상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인지기능이란 거는 좌방구, 우방구 또는 전두엽 등 여러 가지 방구들의 어떤 네트워크 영역을 통해서 인지기능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다양한 다발적 손상으로 인해서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게 외상성 뇌손상의 큰 특징입니다. 외상성 뇌손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개방형 두부 손상, 그래서 관통 뇌손상이라고 얘기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환, 총알이나 이제 폭탄이 터지고 그런 파편이 이제 뇌를 강타하는 그런 경우겠죠. 그래서 총알 같은 경우 빠르니까 고속탄환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파편 같은 경우는 한번 부딪혔다가 튀어나오는 거니까 좀 저속탄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요런 것들이 탄환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요 그림을 보면 총알이 뚫고 들어오면서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뇌에 좀 광범위한 손상을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중간에 이런 건 파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저속 충격이라고 해서 못이나 건축 자재, 요즘을 보면 옛날에는 다 망치질로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좀 에어건 같은 걸로 해서 못도 넣어서 이렇게 탁 총처럼 쏘면은 탕탕 박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CT 사진을 보면 이렇게 대못이 박혀 있는 거 보시면 이만한 못도 이제 기계로 다 박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로 이제 이렇게 하면 저속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이 올 수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런 개방형 손상보다는 아무래도 폐쇄형 손상이 많겠죠. 이렇게 뇌를 뚫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손상을 입는 비관통 뇌손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히 비가속 손상과 가속 손상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가속 손상은 다른 말로 고정머리 외상이라고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 물체가 와서 내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야구 경기장 가서 가만히 야구 보고 있는데 야구공이 날라와서 내 머리에 맞는다거나,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와서 강목으로 내 머리를 내려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고정머리 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 손상은 운동머리 외상이라고 얘기해서 움직이는 머리가 물체에 부딪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들이 막 달려가다가 너무 투명한 유리가 있는지 모르고 거기에 박는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에서 주로 이렇게 가다가 앞차랑 딱 박으면 우리가 안전벨트 메고 있더라도 몸이 급속도로 앞으로 쏠리면서 그런 핸들에 머리를 딱 박는다거나, 이렇게 두 번째 그림처럼 이러면 움직이는 머리가 박는 거죠. 그러면
운동머리, 그래서 가속 손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충 손상이란 거는 여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타격을 맞고 나면 그 뇌가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치우쳐서 입는 손상을 반충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 받은 반대 부위에 생기는 손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앞을 딱 박더라도 반동으로 뒤로 탁 튕겨가겠죠. 그때 순간적으로 뇌가 뒤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럼 반대쪽 전두엽뿐만 아니라 후두엽 쪽에서도 손상 오는 거를 우리는 반충 손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외상성 뇌손상이 온다. 그러면 1차적 결과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치료하는 이제 병원 응급 처치 입장에선 중요하겠죠. 그래서 출혈이나 혈종 또는 타박상, 찰과상, 뭐 찢어진다거나 열상, 슬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1차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위험한 게 2차적 결과입니다. 1차적 결과에서 뭐 출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보였다. 안 보일 수 있겠죠, 머리 아니니까. 근데 그게 2차적 결과로 되뇌 부종, 그래서 액체가 뇌와 두개골 사이에 쌓이면서 뇌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압박을 받는 거죠. 이게 피가 고인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2차적 결과, 전체적으로 뇌가 압력을 받으니까 전반적인 뇌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2차적 결과로. 그 다음에 수두증, 뇌척수액이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 통로를 압박하고 있다거나, 또는 뇌압이 상승, 그래서 대뇌 부종되면 뇌를 누르겠죠. 그래서 뇌압이 상승돼서 뇌가 압력을 받아서 안 좋게는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2차적 결과가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 들은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가 났는데 머리에 피도 안 나고 아무것도 이상이 없다 이러면 더 위험할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머리에 피라도 조금 나면 뭐 피가 나니까 무서우니까 바로 병원에 갈 건데, 머리를 탁 박고 난 뒤에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증상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뇌 안에서 미세하게 혈관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고 있는데 조금씩 피가 흘러나오겠죠. 그 피가 전체적인 뇌를 누르기 시작한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결과가 안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 1차적 결과는 눈에 딱 띄기 때문에 선두적으로도 조치가 가능한데, 2차적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언어적 손상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뇌진탕이라고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뇌가 좀 미세하게 다치는 경우에요. 그래서 가장 경미한 뇌 손상으로 알려져 있고, 요 뇌진탕을 등급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요. 1등급은 의식 소실 없이 일시적 혼동이 15분 이내로 이제 지속되는 거예요. 그죠? 어질어질하지만 좀 머리가 아픈데 뭐 이렇게 하는데 의식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은 똑같은데 15분 이상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3등급은 1, 2등급하고 다르게 일시적으로라도 의식을 잃어야 돼요. 누가 깨워도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괜찮나 막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의식을 찾는다 이러면, 몇 초라도 잠시 의식을 잃었다 이러면 가장 안 좋은 3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혼수 상태 아니면 이렇게 의식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게 GCS 스코어라고 얘기를 해서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는 이 사람이 의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 평가하는 건데, 언어 재활사뿐만 아니라 뭐 의사, 간호사, 뭐 물리 모든 그런 보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크게 3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는 눈뜨기, 그 다음에 구어 반응, 그 다음에 운동 반응. 이렇게 해서 눈뜨기의 I의 약자를 떠서 E, 구어 반응 verbal이라는 뜻에서 V, 그 다음에 운동, 모터를 떠서 M 해서 EVM으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눈을 뜨지 않으면 1점, 자발적으로 눈을 뜨면 4점, 그렇게 해서 눈뜨기에 관해서 1에서 4등급, 구어 반응에 대해서 1에서 5등급까지, 운동 반응은 1에서 6까지를 해서 만약에 불러서 눈을 뜬다 이렇게 하면 3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점, 5점, 6점이니까 만점은 15점입니다. 15점이에요. 그래서 글래스고우 혼수 GCS 스코어가 15점이면 정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의식 상태가 완전 없는 경우는 0점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전혀 눈을 뜨지 않으면
1점입니다. 그리고 전혀 국어 반응이 없어도 1점이니까 최저 점수는 3점이란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1점 받을 수 있고 국어에서 1점, 운동에서 1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CS 점수와 의식 수준 단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의식 수준 단계라고 LOC라고 얘기를 합니다. GCS 스코어는 E, V, M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E가 4점, V가 5점, M이 6점이면 총점이 15점이니까 이 위의 점수는 정상이라는 걸 의미할 거고 밑에 1점, 1점, 3점은 제일 좋지 않은 의식 수준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합한 점수가 3점이잖아요. 그러면 GCS 점수가 3점이면 코마입니다. 혼수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자극에 반응이 없거나 자발적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점수를 합쳐보다 보니까 4에서 7점이 되면 반혼수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 점수 합계가 8에서 12점이면 혼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13에서 14점은 기면 상태인데 이 기면 상태가 졸음이 오는 상태입니다. 조금 집중을 안 하면 좀 우리 점심 먹고 수업 들으면 좀 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명료에서 15점에서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13, 13. 그런 상태를 우리는 기면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GCS 스코어라고 하면 13에서 14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어평가 및 치료는 13점 이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13점을 좀 기억하시고요. 13점이 없으면 기면 상태에서 가능하다라는 용어를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외상성 뇌손상 TBI의 일반적인 증상과 언어 증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증상으로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피곤하고 시력이나 여러 가지 균형 이런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지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인지는 주의력, 기억력, 문제 해결력, 집행능력 뭐 이런 걸 인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성, 주의, 진압력, 기억, 학습, 문제 해결, 추론, 수리 이런 것들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이름대기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대기 좀 기억하시고요. 정서, 심리, 사회적으로는 우울증이 생기고 불안해지고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를 잘 참았지만 잘 못 참는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인한다거나 판단력에 문제가 생긴다, 충동적이어진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 문제를 살펴보면 주의력이 떨어지니까 시각적, 청복적 정보 이해력이 저하되니까 주제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인 대화를 하는 게 좀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화용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 다음에 기억력도 마찬가지로 주제 유지가 어려운 요게 또 화용에 문제가 갈 수 있습니다. 사고력 및 추상적 사고로 인한 언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이름 대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상성 뇌손상의 평가는 그런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을 평가하면 될 텐데요. 그래서 인지 능력은 대표적으로 집중력, 기억력, 문제 해결력, 집행 기능이 여기 인지 능력입니다. 그래서 통상 평가하는 인지 능력은 이런 것들로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름 대기 능력이 떨어진다 했으니까 우리 뭐 보수단 이름 대기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름 대기 능력,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언어 이해력이라든지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외상후 기억 상실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후양 기억 장애와 전향 기억 장애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양 기억 장애는 외상 전 기억을 잃는 거예요. 내가 외상을 잊고 난 뒤에 깨어났더니 외상 잊기 전에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외상 전 기억 상실, 후양 기억 장애입니다. 전향 기억 장애는 외상 후 기억을 잃는 외상 후 기억 상실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블랙아웃 이런 거 들어보셨죠? 술을 막 먹는데 필름 끊길 때까지 술 먹잖아요. 그러면 그 필름 끊겼다가 뭐냐 이렇게 하면 뇌에 있는 해마가 이제 거의 마비가 돼서 기억 저장을 못한 거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술 먹을 때 너 그 집 어디냐 이렇게 하면 우리 집 어디다, 그 다음에 몇 번 타고 가야 되냐 하면 몇 번 버스 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다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깨고 나면 어젯밤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그건 왜 그렇냐? 술로 인해서 뇌손상이 온 거고 그 술로 인한 뇌손상이 부분적으로 온 게 깰 때까지 기억을 못 하는 거겠죠. 그게 대표적인 전향 기억 장애입니다. 근데 외상성 뇌손상도 이런 전향 기억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상선 뇌손상의 치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인지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 집중, 지속, 선택, 분할, 주의력 훈련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지적인 측면에서 기억력 훈련하고 하는데 이름 대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휘 의미 관계, 단어들 관계들, 뭐 기념일, 뭐 외부 기억, 수첩,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하면 좋겠죠.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부를 보고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면 이 박희준은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수고 우리 특강 때 왔고 뭐 이렇게 기억해낼 수 있겠죠. 그런 기억력 훈련. 그 다음에 이름 대기 훈련이죠. 이름 대기 훈련은 그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 대는 게 갑자기 차단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물컵을 그림을 보여주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물컵인 줄 압니다. 근데 컵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여주면 이름 대기가 안 되는 사람이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컵 얘기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마시는 흉내도 내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딱 인출이 안 되니까 내가 음소 단서 이러면 컵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자전거도 하는데 내가 이러면 자전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뭐 하면 자전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름 대기 훈련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 훈련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 보상은 장애 인식을 못하는 환자에서 외부적 보상을 주는데 장애가 있고 위험하고 언어 치료를 받아야 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 거겠죠. 상황적 보상이 있습니다. 장애를 인식했지만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모르는 환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겠죠. 그래서 이름 대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주고 이제 보상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인지적 보상은 내가 이름 대기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장애도 알고 문제도 알지만 어떤 단어를 물어봤을 때는 이름 대기가 잘 되는데 어떤 단어는 안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되는 단어 안 되는 단어를 분류해서 안 되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훈련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인지적 보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측 보상은 이제 치료의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일반화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만약에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간다. 야구 선수 이대호를 만나러 간다. 이러면 야구 선수니까 야구에 관련된 대화가 많이 오갈 수 있겠죠. 그러면 야구와 관련된 용어들을 미리 조금 예습한다거나 조금 학습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가는 그런 것들은 좀 예측 보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외상성 뇌손상 치료에 대해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운의 손상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